어김없이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오지혜의 미간에는 깊은 골이 패였습니다. 남편 강민준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지혜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야, 이번 주말에 어머니 댁에 내려가야 할 것 같은데 표는 미리 예매해뒀어. 그의 목소리는 기어 들어갈 듯 작았습니다. 지혜는 들고 있던 접시를 와장창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으며 획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한겨울 서리보다 차가웠습니다. 또 시골이요? 명절마다 지긋지긋하지도 않아요? 이번엔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보내면 안 될까요? 나도 이제 회사 일 때문에 피곤하다고요. 지혜의 쏘아붙이는 말에 민주는 안절부절 못하며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명절인데 어떻게 안 가봐. 어머니 혼자 계시잖아. 잠깐 들렀다가 저녁엔 올라오면 되지. 하지만 지혜의 불만은 쉬이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시댁이란 존재는 먼지 쌓인 고가구처럼 낡고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나는 시골집, 입에 맞지 않는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시어머니 박복래 여사. 이 모든 것이 명품과 세련된 도시 생활을 즐기는 지혜에게는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못 이기는 척 따라 나섰지만 출발하는 순간부터 입은 한강만큼이나 길게 나와 있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지혜의 불만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마당과 집안 풍경에도 그녀는 코를 찡긋하며 어휴, 이 냄새. 언제쯤이면 이 집도 리모델링이란 걸 할까요? 라며 민준에게만 들릴 듯 말 듯 속삭였습니다. 물론 그 소리는 정확히 시어머니 복례의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복례는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 내외를 위해 마당에서부터 버선발로 뛰어나왔지만 며느리의 첫마디에 얼굴에 스치는 서운함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들 내외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너라. 길이 많이 막혔지? 힘들었을 텐데 얼른 들어가서 쉬어. 복례는 손수 말린 나물과 직접 쓴 도토리묵, 그리고 아들이 좋아하는 생선구이까지 한 상 가득 차려냈습니다. 모두 그녀의 정성이 듬뿍 담긴 음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눈에는 그저 촌스럽고 볼품없는 시골 밥상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너무 짜지 않아요? 요즘 누가 이렇게 간을 세게 먹어요. 건강 생각하셔야죠. 이 그릇은 또 뭐예요? 거의 골동품 수준인데요. 손님 오면 이런 데다 음식 내놓으시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지혜는 젓가락만 깨작거리며 음식 하나하나에 날카로운 평가를 쏟아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시어머니의 정성을 헤아리는 마음 따위는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민준이 옆에서 눈치를 주며 지혜의 팔을 툭툭 쳤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가 문제냐는 듯 억울한 표정까지 지어 보였습니다. 복례는 묵묵히 며느리의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가끔 아들 민준의 얼굴을 살피며 그가 얼마나 난처해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뿐이었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분위기는 냉랭했고 복례는 결국 수저를 일찍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입맛이 없어서 그런다. 너희들끼리 편하게 먹으려무나. 그렇게 불편한 식사가 끝나고 지혜는 기다렸다는 듯이 스마트폰을 꺼내 친구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까지 닫고 통화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한껏 높아져 있었습니다. 미경아, 나 지금 시댁인데 돌아버릴 것 같아. 음식은 또 얼마나 촌스러운지 무슨 조선시대에서 온 줄 알았다니까? 아, 정말이지 명절마다 이게 무슨 고생인지 모르겠어. 우리 남편은 중간에서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확 이혼이라도 해버릴까 봐.
지혜는 온갖 불평불만을 쏟아내며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방문 너머로 그 대화를 어렴풋이 듣게 된 민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복례는 마루에 앉아 조용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깊게 팬 주름 사이로 어떤 상념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복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 뒷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어느덧 서울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혜는 마지못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복례에게 건넸습니다. 누가 봐도 성의 없어 보이는 얇은 봉투였습니다. 그녀의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두께였습니다. 어머님, 용돈 조금 준비했어요. 약소하지만 보태 쓰세요. 그녀의 말투에는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생색이 역력했습니다. 복례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지혜는 굳이 봉투를 복례의 손에 쥐어주고는 서둘러 현관을 나섰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지혜는 보란 듯이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돈이면 내 명품 백에 달 액세서리 하나 값도 안 나오겠다. 정말이지 답답해. 그 말은 조수석에 앉은 민준의 귀에도 정확히 박혔습니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운전대만 꽉 잡았습니다. 아내의 철없는 행동과 그런 아내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력감, 그리고 홀로 남겨진 어머니에 대한 죄송스러움이 한꺼번에 몰려와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차창 밖으로 멀어져가는 시골집을 보며 그는 또다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례는 대문 앞까지 나와 아들 내외의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며느리가 건넨 얇은 봉투가 힘없이 들려 있었고 그 위로 쓸쓸한 저녁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이내 고개를 들어 멀리 사라진 아들의 차를 향해 작게 속삭였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지혜의 시어머니에 대한 불편한 감정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듯 했습니다. 복례는 가끔 아들 민준의 안부가 궁금해 전화를 걸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민준의 목소리보다 지혜의 날카로운 잔소리가 먼저 들려오곤 했습니다. 또 어머니셔? 어휴, 정말. 용건만 간단히 하시라고 좀 전해줘요. 지혜는 마치 감시자처럼 민준의 옆에 붙어 앉아 통화 내용을 일일이 검열하려 들었습니다. 그녀의 성화에 못 이겨 민준은 어머니와의 통화를 서둘러 마무리하기 일쑤였습니다. 네, 어머니. 별일 없어요. 바쁘니까 다음에 통화해요. 뚝 끊어지는 전화 앞에서 복례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어쩔 수 없는 체념과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는 불안감이 역력하게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그저 알았다. 건강해라. 라는 말 외에는 더 이상 어떤 말도 건네기 어려웠습니다. 자식 걱정하는 어미의 마음이 며느리에게는 그저 귀찮은 간섭으로만 여겨지는 현실이 야속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복례는 아들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을 쉽게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 복례는 정성껏 키운 제철 과일과 직접 산에서 캐어 말린 귀한 약재들을 상자에 담아 아들 집으로 보냈습니다. 손수 포장한 상자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그녀의 간절한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도착한 그 귀한 선물들은 지혜에게 그저 처치 곤란한 짐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참 이런 걸 누가 먹는다고 자꾸 보내시는지 몰라. 집만 좁아지게 말이야. 지혜는
택배 상자를 거실 한 구석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고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상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민준이 조심스럽게 자기야, 어머니가 보내신 건데 한번 열어보지 그래? 라고 권하면 지혜는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당신이나 많이 드세요. 난 저런 촌스러운 거 입에도 안 돼. 결국 상자 안의 과일 중 일부는 물러 터졌고 귀한 약재는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며느리에게 외면당한 채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혜는 심지어 몇몇 과일을 별다른 설명도 없이 경비실에 맡겨두고 며칠이 지나서야 찾아오거나 우리 시어머니가 시골에서 뭘 보내셨는데 너나 가져가 라며 친구 미경에게 무심히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민준이 속상한 마음에 한마디라도 하려 하면 지혜는 오히려 그럼 당신이 다 챙겨 먹든가. 난 바빠서 그런 거 신경 쓸 시간 없어. 라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습니다. 민주는 아내의 그런 태도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내가 갑작스럽게 서울 아들 집을 방문했습니다. 읍내 병원에 정기 검진이 예약되어 있는데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해서 전날 밤 아들 집에서 하루 묵어가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미리 연락이라도 했으면 좋았으련만 복내는 아들이 바쁠까봐 일부러 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연 지혜는 예고 없이 나타난 시어머니의 모습에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는 불청객을 맞이하는 듯한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복내는 멋쩍게 웃으며 내일 아침 일찍 병원에 가야 해서 민준이 너한테는 폐암 끼치려고 했는데 길이 멀어서 어쩔 수 없었다. 라고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표정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복내를 거실 소파로 안내하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방은 따로 없으니까 오늘 밤은 여기서 주무셔야겠어요. 불편하시더라도 참으세요. 안방 침대는 물론이고 손님용 이불 세트조차 꺼내주지 않았습니다. 복내는 괜찮다며 손을 내저었지만 며느리의 냉랭한 태도에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지혜는 주방에 들어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배달 앱을 뒤적이며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저녁 뭐 시켜 먹을까요? 어머님은 중국 음식 괜찮으시려나? 복내는 애써 괜찮다고 말했지만 아들 내외와 단출하게나마 집밥을 함께 먹고 싶었던 그녀의 바람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식탁에는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배달 음식이 전부였습니다. 복내는 거의 음식을 입에 대지 못했고 민주는 그런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좌불안석이었습니다. 늦은 밤 딱딱하고 불편한 소파에 누운 복내는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이 과연 잘한 일이었는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며느리에게 이토록 냉대를 받아야 하는지 수많은 생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복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무뚝뚝한 표정으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이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지만 복내는 아니다. 너는 출근해야지. 나 혼자 갈 수 있다. 라며 아들을 돌려세웠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에게는 물론 아들에게조차 자신의 속마음을 쉽사리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홀로 모든 감정을 사귀며 견뎌낼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지혜의 시어머니를 향한 무시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복내를 없는 사람 취급하기 일쑤였고 복내 역시 그런 며느리와의 관계 개선을 일찌감치 포기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혜는 경제뉴스 채널에서
시골 땅값이 심상치 않게 오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농지나 이면은 부르는 게 값이라는 이야기가 솔깃하게 들려왔습니다. 순간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시어머니 복례가 가진 시골의 농밭이었습니다. 어머님 땅, 그거 꽤 넓었던 것 같은데 혹시 모르잖아. 대박 터질지. 그때부터 지혜는 시어머니의 땅에 은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민준을 들들 볶아 시어머니에게 땅을 팔 의향이 있는지 떠보도록 했습니다. 여보, 어머님한테 그 시골 땅 파시는 거 어떠냐고 한번 여쭤봐요. 요즘 땅값도 많이 올랐다는데 그거 팔아서 우리 서울에 아파트 사는데 보태면 좋잖아요. 어머님도 연세 드셔서 농사일 힘드실 텐데 잘 말씀드려봐요. 민주는 아내의 뻔뻔한 요구에 기가 막혔지만 그녀의 성화에 못 이겨 마지못해 복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 땅 파실 생각은 없으세요? 지혜가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제 힘드실 것 같아서요. 복례는 아들의 우물쭈물하는 목소리 뒤에 며느리가 있음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땅 팔아서 뭐 하겠냐? 평생 지어온 농사인데 이게 내 낙이다. 너희는 너희 살 길 알아서 찾아야지. 나한테 기댈 생각 마라. 복례의 대답은 완고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혜는 기대했던 대답을 듣지 못하자 노골적으로 실망감을 드러내며 고집불통 시골 노인네. 좋은 말로 할 때 팔 것이지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을걸. 이라며 악담까지 퍼부었습니다. 민주는 그런 아내의 모습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차마 강하게 제지하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복례가 사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는 심상치 않은 풍경이 종종 목격되곤 했습니다. 말쑥한 정장 차림의 도시 사람들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복례의 집을 방문하는 일이 잦아진 것입니다. 그들은 복례와 마루에 앉아 서류 뭉치를 펼쳐놓고 한참 동안이나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돌아가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례 할매 집에 웬 번듯한 사람들이 저리 자주 온다냐?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겨? 호기심 많은 이장님이 어느 날 복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요새 집에 손님들이 자주 드나들던데 혹시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이라도. 복례는 평소처럼 무뚝뚝한 표정으로 알 거 없어요. 그냥 읍내 사람들이 잠깐씩 들르는 거요. 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무언가 복잡한 심경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이러한 소문들은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민준의 귀에도 어렴풋이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었지만 물어볼 용기는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복례가 서울에 잠시 들렀을 때였습니다. 지혜는 시어머니가 화장실에 간 사이 거실에 놓인 복례의 낡은 가방을 무심코 보게 되었습니다. 가방 입구가 살짝 열려 있었는데 그 사이로 두툼한 통장 여러 개가 삐져나와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혜는 시골 할머니들 통장이야 뻔하지. 죄다 농협 통장에 푼돈 들어있는 거겠지. 라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에 홀린 듯 그녀는 슬쩍 손을 뻗어 통장 하나를 꺼내 보았습니다. 역시나 예상대로 농협 통장이었고 표지에 찍힌 이름은 분명 시어머니 박복례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른 통장 하나가 그녀의 시야에 강렬하게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예금 통장이 아니라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적힌 투자, 신탁 관련 서류처럼 보였습니다.
너무나 짧은 순간이었기에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지혜의 머릿속에는 작은 의문부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방금 저건 뭐였지? 농협 통장이랑은 좀 달라 보였는데 설마 어머님이 투자를? 그러나 곧이어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지혜는 황급히 통장을 가방 안에 다시 밀어 넣었습니다.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좀처럼 그 수상쩍은 통장의 잔상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의심의 씨앗은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례의 재산에 대한 작은 의심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해프닝처럼 지혜의 기억 속에서 잊히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온통 다른 곳에 쏠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돈 그 자체였습니다. 지혜는 친구 미경의 적극적인 권유로 주식 투자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몇 번 운 좋게 수익을 맛보자 그녀의 배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지혜야, 내가 이번에 진짜 확실한 정보 하나 물어왔는데 이 종목에 한번 걸어보지 않을래? 대박 예감이야. 미경의 달콤한 속삭임에 지혜는 점점 더 많은 돈을 주식 계좌로 옮겼습니다. 심지어 남편 민준 몰래 모아두었던 비상금과 적금까지 해약해 투자금의 보태는 대담함까지 보였습니다. 민준은 아내가 주식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불안한 마음에 몇 번이고 신중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자기야,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야. 요즘 시장도 불안정하다는데 너무 위험하게 투자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지혜는 민준의 걱정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코웃음을 치며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처럼 그렇게 벌벌 떨면서 안전만 추구하니까 평생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인생은 한 방이라고요, 한 방. 나는 당신이랑 다르게 크게 될 사람이라고요. 그녀의 눈에는 이미 탐욕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대단한 투자 전문가라도 된 것처럼 거들먹거렸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으로 주식 시세창만 들여다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쩌다 한번 시댁에 내려가는 날이면 지혜는 시어머니 복례 앞에서도 자신의 성공적인 투자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얼마나 잘나고 똑똑한지를 과시하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요즘 주식으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아세요? 역시 사람은 이렇게 머리를 써서 돈을 굴려야 한다니까요. 어머님처럼 평생 흙만 파고 살아선 이런 세상이 있는 줄도 모르실 거예요. 그녀의 말에는 은연중에 시어머니의 삶을 무시하고 폄하하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복례는 며느리의 철없는 자랑을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찻잔을 내려놓으며 무심한 듯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 법이다.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가기 마련이고 땀 흘려 얻은 것만이 진짜 제 것이 되는 게야. 그 말은 마치 지혜의 미래를 예견이라도 하는 듯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시어머니의 깊은 뜻을 헤아릴 리 만무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뭘 안다고 저런 고리타분한 소리를 하시는담. 역시 시골 할머니는 뭘 몰라. 라며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주식으로 몇 번 재미를 본 지혜의 허황된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번에는 친구 미경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해보겠다며 새로운 야망을 불태웠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민준에게 사업 자금을 요구했습니다. 여보, 나 미경이랑 같이 쇼핑몰 하나 차리려고요. 요즘 그게 그렇게 돈이 된대요. 당신 모아둔 돈 좀 있죠? 사업 자금 좀 보태줘요. 민주는 아내의 갑작스러운 사업 선언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기야,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할 만한 여윳돈이 어디 있어. 그리고 당신 사업 경험도 없잖아.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니야? 하지만 지혜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돈이 없으면 만들면 되죠. 당신은 왜 그렇게 맨날 부정적이에요? 이래서 내가 당신 믿고는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민준이 계속해서 난색을 표하자 지혜는 마침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제안을 내뱉었습니다. 그럼 어머님한테 말씀드려서 시골 땅이라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 땅 놀리면 뭐해요? 그렇게라도 활용해야죠. 그 순간 민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어오신 어머니의 유일한 재산이나 다름없는 그 땅을 담보로 사업 자금을 마련하자는 아내의 말에 그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얼굴은 실망과 분노로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지혜의 오만함과 탐욕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래성이 곧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위태로운 질주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지혜의 위태로운 투자는 결국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대박을 꿈꾸며 쏟아부었던 주식들은 연일 시퍼런 하한가를 기록하며 휴지 조각으로 변해갔습니다. 처음 얼마간의 수익에 취해 있던 지혜는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습니다. 괜찮아. 이건 일시적인 조정일 뿐이야. 곧 다시 오를 거라고. 하지만 그녀의 바람과는 달리 주식시장은 냉혹했고 손실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친구 미경과 야심차게 시작했던 온라인 쇼핑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반짝하는 아이템 몇 개로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처참한 실패로 돌아왔습니다. 경쟁은 치열했고 마케팅 비용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결국 초기 자본금만 고스란히 날릴 위기에 처하자 지혜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신경은 극도로 예민해졌고 모든 불만과 짜증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편 민준과 시댁, 특히 시어머니 복례에게로 향했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때 나한테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조언을 해줬다면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거라고. 그리고 어머님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는 건데? 그때 그 땅이라도 팔아서 나한테 사업 자금을 줬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정말 원망스러워 죽겠어. 지혜는 거의 발악하듯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민주는 파산 직전의 아내를 보며 안타까움과 함께 깊은 실망감을 느꼈지만 차마 강하게 다그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현실을 제대로 봐야 해. 더 이상 허황된 꿈만 쫓아서는 안 돼. 라고 힘없이 말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지혜에게는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돈, 그리고 어떻게든 이 위기를 벗어날 방법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주말, 민주는 바람이라도 쐴 겸 홀로 시골집을 찾았습니다. 최근 아내와의 계속된 불화와 경제적인 압박감으로 심신이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문을 들어서려던 민주는 집 마당에 세워진 낯선 검은색 고급 세단을 보고 걸음을 멈칫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값비싸 보이는 차는 낡은 시골집의 풍경과 어딘지 모르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마루에서는 시어머니 복례와 말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심각한 표정으로 마주 앉아 서류 뭉치를 펼쳐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와 함께 언뜻 보기에도 중요해 보이는 법률 문서 같은 것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복례는 평소의 무뚝뚝한 모습과는 달리 어딘가 긴장한 듯 보였고 남자는 차분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마루로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누구신데 손님 오셨어요? 복례는 갑작스러운 아들의 등장에 살짝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는 남자를 향해 가볍게 고갯짓을 했습니다. 아, 우리 아들일세. 잠깐 인사 나누게. 정장 차림의 남자는 민준을 향해 정중하게 목례를 하며 자신을 김 변호사라고 소개했습니다. 복례는 민준에게 읍내 사는 양반인데 내가 좀 법적으로 자문할 일이 있어서 불렀다. 별일 아니니 너는 신경 쓰지 마라. 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라는 사람의 반듯한 자세와 그가 다루는 서류들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 그리고 어머니의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이는 눈빛에서 민주는 무언가 평소와 다른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더 묻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먼저 선을 긋자 차마 캐물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곧 서류들을 가방에 챙겨 넣고는 복례에게 몇 가지를 더 당부한 뒤 정중히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고급 세단이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지는 모습을 민주는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단순한 법률 자문이라기엔 뭔가 석연치 않은데 불길한 예감이 그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복례는 부쩍 민준에게 자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평소에는 용건이 없으면 먼저 전화하는 일이 거의 없던 그녀였습니다. 민준이냐? 별일 없는 거지? 몸은 괜찮고? 지혜도 잘 지내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불안감과 초조함이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마음을 다잡지 못하는 사람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민준이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라고 걱정스럽게 물으면 복례는 황급히 아니다. 아무 일 없어.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랬다. 라며 말을 돌리곤 했습니다. 그러고는 평소보다 더 길게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안부를 묻다가 끝내는 세상 일이라는 게 다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 그래도 사람 도리는 하고 살아야 마음이 편한 법이다.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곤 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이런 변화가 최근의 투자 실패로 힘들어하는 아들 내외에 대한 걱정 때문일 것이라고 애써 짐작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더 깊은 고민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지혜는 그런 시어머니의 잦은 전화에 어머님도 참 할 일 없으신가 봐. 맨날 전화야. 라며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지만 민주는 차마 그 말을 어머니에게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경제적으로 완전히 궁지에 몰린 지혜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친정 부모님과 친구들에게까지 손을 벌려보았지만 이미 그녀의 허황된 투자 실패 소문은 아름아름 퍼져나간 뒤였습니다. 지혜야, 너 요즘 힘들다는 이야기는 들었다만 우리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다들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는 않았습니다. 절망감이 지혜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돈이라는 글자만이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절박함은 다시 한번 시어머니 복례의 시골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래, 마지막 방법은 그것뿐이야. 어머님이 아무리 고집을 부리셔도 이번에는 물러설 수 없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땅을 팔게 만들어야 해. 지혜의 눈빛은 절박함을 넘어선 도끼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의나 체면을 차릴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떻게든 시어머니를 설득, 아니 압박해서라도 자신의 숨통을 틔워야 했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지혜의 마음속에는 위험한 결심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무모한 질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지혜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했던 카드를 꺼내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민준을 통해서는 시어머니를 설득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그녀는 직접 복례를 찾아가 단판을 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말 아침 지혜는 평소와는 달리 일찍부터 서둘러 시골로 내려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습니다. 민주는 그런 아내의 모습이 불안했지만 이미 여러 차례의 다툼으로 지쳐 있었기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골집에 도착한 지혜는 평소처럼 거실에 앉아 마당을 내다보고 있는 복례에게 다가가 망설임 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물론 그 말투는 빌려주세요라는 공손함보다는 내놓으세요라는 식의 강압적인 요구에 가까웠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저희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민준 씨 사업도 그렇고 제가 투자했던 것도 다 잘못돼서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하는데 돈 나올 구멍이 없어요. 어머님이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시골에 계신 어머님이야 큰돈 들어갈 일 없으시잖아요. 그 땅, 이번에는 꼭 좀 팔아서 저희 좀 주세요. 아들 내외가 길바닥에 낳는 꼴 보고 싶으신 거 아니잖아요. 지혜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절박하게 호소했지만 그 속에는 은근한 협박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복례는 그런 며느리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혜는 그 침묵이 마치 자신을 시험하는 것처럼 느껴져 초조해졌습니다. 마침내 복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사정은 잘 알겠다. 그런데 그 돈이 정말 민준이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냐? 복례의 날카로운 질문에 지혜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치 자신의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있는 듯한 시어머니의 눈빛 앞에서 그녀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지금 그게 중요해요? 저희가 망하게 생겼다는데 아들을 생각하신다면 그런 말씀은 안 하실 텐데요. 복례는 더 이상 지혜와 말을 섞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알겠다. 돌아가 있거라. 내가 며칠 생각해 보겠다. 지혜는 생각해 보겠다는 시어머니의 대답에 일말의 희망을 품기보다는 역시 저 시골 노인네는 말이 안 통해 라며 속으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매달려봐야 소용없을 것 같아 일단 서울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함께 만약 이번에도 돈을 구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복례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초조함에 잠 못 이루던 민주는 답답한 마음에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시골 이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의 안부도 묻고 혹시 마을에 무슨 다른 이야기는 없는지 애둘러 물어볼 참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일상적인 대화가 오가던 중 이장님은 무심코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자네 어머니 말인가? 허허, 요즘 통행이 잦아지셨어. 며칠 전에는 그 양복쟁이 변호사라는 사람이 또 다녀갔고 어제는 은행에서 나왔다는 사람들이 커다란 가방을 들고 한참이나 있다가 가더군. 무슨 큰일을 치르시는 모양이던데 자네는 아는가?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돼서 말이야. 이장님의 말은 민준의 머리를 세게 내리치는 듯 했습니다. 그제야 어머니 주변에서 벌어지던 심상치 않은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변호사의 방문, 은행 사람들의 출입,
그리고 생각해 보겠다던 어머니의 알 수 없는 표정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우리 때문에 무리하시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무슨 큰일이라도 생기신 걸까? 민준의 가슴은 불안감으로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어머니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섣불리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민준 앞으로 등기우편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인은 시어머니 박봉래였습니다. 묵직한 서류 봉투에는 봉래에 투박하지만 정갈한 글씨로 아들 강민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봉래가 직접 쓴 듯한 편지 한 통과 함께 여러 장의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편지를 먼저 펼쳐들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민준아, 그리고 며느라.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너희에게 어미로서, 그리고 시어미로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그동안 너희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단다. 어쩌면 진작에 이야기했어야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때로는 모르는 것이 약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구나. 그리고 너희도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편지의 내용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민주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편지 아래에 동봉된 서류들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서류의 첫 장에는 재산 목록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머니가 자신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 진실의 문턱에서 그는 차마 다음 장을 넘기지 못하고 숨을 골랐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길로 편지 다음에 놓인 서류 뭉치를 조심스럽게 펼쳐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여러 은행의 이름이 찍힌 예금 잔고 증명서들이었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으신 어머니의 통장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액수의 숫자들.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 세어보는 것조차 버거울 정도였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눈을 몇 번이고 비벼가며 다시 확인했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저절로 이게 다 뭐지? 어머니, 이게 대체라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자 이번에는 부동산 보유 현황이라는 제목 아래 빼곡하게 적힌 주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던 시골의 논밭 면마지기는 그 목록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서울 시내 요지의 상가 건물들, 강남의 아파트, 그리고 제주도의 넓은 땅까지 마치 잘 짜인 기업체의 자산 현황표를 보는 듯 했습니다. 각 부동산의 추정 시가를 어림잡아 합산해 보니 그 액수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민주는 머리가 어지러워지며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평생 가난하다고만 생각했던 어머니, 명절 때마다 용돈 몇 푼 쥐어드리는 것조차 생색냈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고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서류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언장 사본이었습니다. 내용은 전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 일부만으로도 복례가 자신의 사후 재산 처리에 대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해 왔는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사회복지재단에 대한 기부 항목과 함께 자식들에게 남길 최소한의 상속 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민준의 가슴을 친 것은 유언장 말미에 연필로 작게 적어놓은 듯한 한 줄의 문장이었습니다. 돈이 사람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내 자식들은 그것을 깨닫기를 바란다.
민주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들린 서류들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나온 지혜가 민준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여보, 당신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요? 혹시 어머님이 돈 문제 해결해 주신대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돈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를 지혜에게 건넸습니다. 지혜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고는 가볍게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다 뭐예요? 무슨 서류가 이렇게 많아? 라며 투덜거리던 그녀의 표정이 예금장고 증명서의 액수를 확인하는 순간부터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고 입은 살짝 벌어졌습니다. 이게 다 어머님 돈이라고요? 말도 안 돼.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당신, 이거 위조된 거 아니야? 지혜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소리치며 서류를 미친 듯이 뒤적였습니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그것이 명백한 사실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괄시했던 시어머니, 촌스럽고 가난하다고 업신여겼던 그 시골의 늙은이가 사실은 손에 꼽히는 자산가 백만장자였다는 사실은 그녀의 모든 가치관과 세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과거 시어머니에게 했던 모든 모욕적인 언행과 무시했던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지혜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해갔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거실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 표시에 뜬 이름은 어머니였습니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복내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류는 다 보았느냐? 민주는 차마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복내는 그런 아들의 침묵을 예상했다는 듯 나지막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왜 너희에게 내 재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이제는 조금이라도 알겠느냐? 나는 너희가 돈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돈 때문에 인간의 도리를 잊어버리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 돈이 사람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 자식들에게만큼은 똑똑히 가르쳐주고 싶었단다. 복내의 목소리는 민준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지혜를 찾는 듯 조금 더 싸늘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지혜도 옆에 있느냐? 바꿔줄 수 있겠니? 민주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멍하니 앉아있는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힘겹게 수화기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지혜는 마치 사형 선고라도 기다리는 죄인처럼 겁에 질린 눈빛으로 수화기를 받아들었습니다. 네네, 어머님. 복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내가 지난 몇 년간 나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내 아들 민준이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나는 단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다. 모르는 척, 속아주는 척 했을 뿐이다. 그래도 내가 언젠가는 스스로 깨닫고 변하기를 한 가닥 희망으로 기다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너는 나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는 아이야. 복내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지혜의 심장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지혜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수화기를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돈, 그리고 그 돈의 주인이었던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 앞에서 그녀의 오만과 허영은 산산조각 나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충격과 함께 지혜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철없는 존재였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순간 그들의 관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봉래가 숨겨왔던 엄청난 비밀이 폭로된 후 강민준과 오지혜의 집안은 그야말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며칠 동안 두 사람은 제대로 된 대화조차 나누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민준대로, 지혜는 지혜대로 각자의 상념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진실의 무게는 두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도 남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혹은 정신을 차린 척이라도 하려고 애쓴 것은 지혜였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그녀는 멍한 상태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손꼽히는 자산가였다는 사실은 그녀의 자존심과 가치관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과거 시어머니에게 했던 무례한 언행들, 촌스럽다고 비웃었던 옷차림과 생활 방식, 심지어 용돈 봉투를 건네며 속으로 비웃었던 순간까지 모든 기억들이 부메랑이 되어 그녀의 뒤통수를 강타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수치심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기도 했고 벽을 치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그 많은 돈을 가진 사람에게 내가 감히. 하지만 지혜는 본질적으로 현실적인, 아니, 지극히 타산적인 인간이었습니다. 충격과 자기 혐오의 단계가 어느 정도 지나가자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의 재산이 그렇게나 많다면 그럼 앞으로 우리 생활은 어떻게 되는 거지? 민준 씨는 외아들이니까 결국 저 재산은 다 우리 차지가 되는 거 아닐까? 잿더미 속에서 피어나는 불씨처럼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새로운 욕망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가 전화로 퍼부었던 냉정한 질책과 용서받을 자격조차 없다는 말은 뼈아팠지만 그것이 모든 가능성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어머님도 사람이신데 계속 화만 내시겠어? 내가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어떻게든 만회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녀는 방바닥에 흩어져 있던 서류들을 다시 한번 주워 모았습니다. 예금잔고 증명서의 숫자들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더하고 부동산 목록에 적힌 주소들을 인터넷 지도에서 검색해보며 시세를 어림잡아 보기도 했습니다. 그 액수는 그녀가 평생 만져볼 수 있을까 했던 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천문학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금 탐욕으로 번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의 철없는 허영심과는 다른 보다 치밀하고 계산적인 욕망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지금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해. 일단 어머님 마음을 돌리는 게 최우선이야.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가장 불쌍하고 반성하는 듯한 표정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의 동정심을 유발하고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을지 골몰했습니다. 반면 남편 민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백만장자였다는 사실에 대한 놀라움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깊은 죄책감과 자기 반성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그 엄청난 재산을 숨기고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오신 이유를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못난 아들이었는지 아내의 철없는 행동을 제대로 제지하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을 시켜드렸는지를 떠올리며 괴로워했습니다.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던 거야. 지혜가 어머니를 무시하고 내가 그 사이에서 제대로 역할도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전부 다 그런데도 아무 말씀 없이 혼자서 그 모든 걸 감내하고 계셨다니 민주는 가슴을 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온 서류 속에 있던 유언장 사본의 돈이 사람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문구는 그의 심장을 더욱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아내와 그런 아내에게 휘둘려온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며 방 안에 틀어박혀 지나온 날들을 곱씹었습니다. 아내 지혜가 시어머니에게 보였던 수많은 무례와 오만방자함,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막지 못했던 자신의 비겁함, 명절 때마다 마지못해 시골집을 찾았던 일, 어머니가 정성껏 차려주신 음식을 타박하던 지혜의 모습, 심지어 어머니가 보내주신 약재와 과일을 아무렇게나 버리거나 남에게 줘버렸던 일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생생하게 떠오르며 그의 양심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얼마나 부족하고 어리석었는지를 통렬하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죄송스러움과 아내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회한이 뒤섞여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는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지 못하던 지혜는 결국 유일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미경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미경이라면 자신의 심정을 이해해주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미경에게 지혜는 지난 며칠간 겪었던 충격적인 사건들과 시어머니의 엄청난 재산 그리고 자신의 참담한 심경을 숨김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이며 하소연하는 지혜의 모습은 분명 처량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경의 반응은 지혜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미경은 안타까워하기는커녕 두 눈을 반짝이며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뭐, 지혜야, 너 지금 그게 정말이야? 내 시어머니가 그렇게 부자였다고? 와, 너 완전 로또 맞았네. 대박이다, 대박. 야, 그럼 이제 너 완전 팔자 피는 거 아니야? 그동안 시집살이 좀 한 거, 이제 다 보상받는 거네. 미경은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흥분하며 지혜의 팔을 붙잡고 흔들어댔습니다. 지혜는 그런 미경의 반응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녀는 최소한의 위로나 공감을 기대했지만 돌아온 것은 돈에 대한 노골적인 부러움과 질투뿐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어머니한테 완전 잘해야겠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마음 돌려놔야지. 그 많은 돈 그냥 썩힐 거야? 너 바보 아니잖아. 이럴 때 정신 바짝 차려야지. 미경은 심지어 지혜에게 앞으로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아부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미경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똑같이 허영심 많고 계산적이라고 생각했던 친구의 모습에서 어쩌면 자신의 추악한 민낯을 보고 있는 것 같아 더욱 비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미경의 천박한 반응에 깊은 실망감을 느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너도 결국 돈밖에 모르는 속물이구나.
지혜는 처음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회의감과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진심으로 그녀를 걱정하거나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지혜는 자신이 직접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함께 가자고 했지만 민준은 아직 어머니를 볼 면목이 없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혜는 홀로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갖 시나리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빌 것인가, 아니면 진심을 담아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것인가. 어떤 방법이 시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시골집 마당에 들어선 지혜는 마루에 홀로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 복례의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뒷모습이 유난히 쓸쓸하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지혜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복례의 앞으로 다가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라도 한 듯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님의 깊은 뜻도 모르고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철없는 행동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발 이 못난 며느리를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 지혜는 땅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울음소리는 처절하게 마당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요란한 사죄의 모습 속에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보다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시어머니의 재산을 확보하려는 계산된 연기가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복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무릎 꿇고 있는 지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으로 지혜의 정수리만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복례는 마침내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거라. 그녀의 목소리는 메마르고 차가웠습니다. 지혜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지만 시어머니의 눈을 차마 마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복례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지혜를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내 눈물이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인지 나는 아직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용서는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내가 나에게 지은 죄는 돈으로도 그 어떤 말로도 씻을 수 없는 것이야. 복례의 말은 냉정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상처와 실망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혜의 쇼에 가까운 사과를 단번에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혜는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계산된 연기는 처참하게 실패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후폭풍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복례의 냉랭한 반응에 지혜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준비했던 모든 사죄의 말과 눈물은 시어머니의 깊은 불신 앞에서 무력하게 부서져 내렸습니다. 복례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는 지혜를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쌓인 실망감과 함께 어쩌면 마지막 일지도 모를 일말의 기대감 같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의 눈물이나 몇 마디 말로 나를 속이려 들지 마라. 나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켜볼 것이다. 돈이 아니라 내 진심을 보여야 한다. 내가 그동안 나에게 그리고 내 아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고 그것을 갚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를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너를 용서할 생각이 없다. 복례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지혜에게 일시적인 반성이나 값싼 동정심을 구걸하는 대신 진정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지혜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복례는 이어서 곁에 서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아들 민준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준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복례의 목소리는 며느리를 대할 때와는 달리 한결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단호한 가르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는 이 집안의 가장이다. 가장이란 그저 나이만 먹고 허울만 좋은 자리가 아니야. 내 아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따끔하게 꾸짖고 바로잡을 줄 알아야 하며 내 어미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내가 나서서 막아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너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내가 바로 서야 가정이 평안해지는 법이라는 것을 명심하거라. 이제부터라도 내 아내를 제대로 이끌고 내 가정을 내 손으로 일으켜 세워야 한다. 어머니의 질책 섞인 충고에 민주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약했는지를 다시 한번 통감하며 뜨거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그의 폐부를 깊숙이 찌르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혜는 복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주말마다 시골집을 찾아와 마당을 쓸고 부엌일을 돕고 복례의 어깨를 주무르며 살갑게 굴려고 애썼습니다. 예전에는 쳐다보기도 싫어했던 시골의 허드렛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복례가 좋아하는 음식을 알아내 서툴지만 정성껏 만들어 보이기도 했고 복례의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행동에는 어딘지 모르게 어색함과 계산적인 의도가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잘 짜인 각본대로 연기하는 배우처럼 그녀의 표정과 말투에서는 진심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갑자기 딴 사람처럼 변한 지혜의 태도에 의아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저 서울 며느리가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갑자기 왜 저렇게 변했다? 필시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틀림없어. 복례 형님 재산 보고 저러는 거겠지. 라며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복례는 그런 지혜의 노력을 말없이 지켜볼 뿐 이전과 다름없이 냉담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지혜의 변화가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가면인지를 날카롭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그런 시어머니의 침묵과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듯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의 엄청난 재산이 눈앞에 아른거려 다시금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한편 민주는 어머니의 질책과 진실을 알게 된 후 깊은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처럼 아내에게 휘둘리거나 무력하게 상황을 방관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아들로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지혜에게도 이전과는 다른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혜야, 당신이 정말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싶다면 그렇게 꾸며낸 행동으로는 안 돼. 당신 눈빛에는 아직도 진심이 없어 보여. 어머니는 그걸 다 꿰뚫어 보고 계셔. 당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들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어머니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보여드려야 해.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히 어머니의 용서를 받을 수 없을 거야. 그리고 나도 더 이상 당신을 감싸줄 수 없을지도 몰라. 민준의 목소리에는
전에는 없던 단호함과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지혜는 남편의 그런 변화에 적잖이 당황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교묘하게 연기하고 있는지를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더 이상 지혜의 일방적인 불평이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조용히 어머니 곁을 지키며 말벗이 되어드리고 틈틈이 시골집의 굳은 일을 도왔습니다. 그의 행동에는 어떤 계산이나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로서 어머니에게 속죄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혜는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시어머니의 마음은 좀처럼 열린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남편 민주는 예전처럼 자신의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감시하고 질책하는 듯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그녀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그냥 이혼하고 이 지긋지긋한 상황에서 벗어나 버릴까? 라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는 다시금 시어머니의 재산을 떠올렸고 그 엄청난 유혹 앞에서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용서를 향한 길은 멀고도 험난해 보였습니다. 지혜는 과연 자신의 진심을 보이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결국 자신의 욕망에 발목 잡혀 모든 것을 잃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안개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덧없이 흘러 계절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강민준과 오지혜 그리고 박복래 여사를 둘러싼 관계에는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지혜의 가식적인 노력은 여전히 복래의 두터운 불신의 벽을 넘지 못하는 듯 보였지만 민준의 진심 어린 반성과 묵묵한 행동들은 조금씩 복래에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복래는 민준과 지혜를 조용히 시골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의 결심을 밝혔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희들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그리고 이제 결정을 내렸어. 복래는 먼저 자신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평소 후원해오던 몇몇 자선단체와 자신이 평생을 살아온 이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법적인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 상태였고 그 액수는 민준과 지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엄청났습니다. 지혜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태어난 척 표정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복래는 이어서 남은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해두지만 나는 너희가 내 돈에 기대어 안일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는다. 너희는 너희 힘으로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다만 너희가 살아가다가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이 닥쳤을 때 그때는 어미로서 시어미로서 외면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그 선을 넘어서는 과도한 욕심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복래는 자신의 재산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거나 혹은 대부분을 정리하여 앞으로 남은 여생을 조용하고 평화롭게 보내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녀의 결정은 확고했고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돈에 대한 그녀의 초연함과 명확한 선언은 민준에게는 깊은 존경심을, 지혜에게는 복잡한 심경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후 지혜의 행보는 두 갈래의 길로 나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길 진정한 반성과 새로운 시작 해피엔딩 버전. 복래의 단호한 결정과 재산의 사회 환원은 지혜에게 마지막 남은 일말의 기대마저 접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릴 수 없게 되자
그녀는 허탈감과 함께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돈이라는 무거운 굴레에서 벗어나자 비로소 자신의 삶을 제대로 돌아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추악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진심으로 깨닫고 깊이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복례와 민준에게 눈물로 진심을 다해 사죄했고, 복례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지혜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복례의 용서는 지혜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지혜는 과거의 허영심을 모두 버리고 작은 인터넷 쇼핑몰을 정직하게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한 방을 노리는 대신 성실하게 노력하며 조금씩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힘으로 일구어가는 소박한 삶 속에서 그녀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진정한 행복과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준과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시어머니 복례와는 비록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는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났습니다. 명절이면 더 이상 시골 가는 것을 불평하는 대신 기쁜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찾아뵙고 함께 음식을 만들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녀의 삶은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소중한 깨달음으로 채워졌습니다. 두 번째 길 씁쓸한 현실적인 버전. 복례의 재산 기부와 상속에 대한 명확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지혜는 쉽게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복례에게 남은 재산이 상당할 것이라고 짐작하며 어떻게든 그 일부라도 차지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겉으로는 더욱 공손해지고 살가워졌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계산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복례는 그런 지혜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녀를 다그치거나 변화시키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며느리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만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민주는 그런 지혜의 모습에 깊은 실망과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여러 차례 진심으로 변화할 것을 호소했지만 지혜는 그때마다 교묘하게 상황을 모면하거나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민주는 지혜와의 관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고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위태롭게 이어지거나 혹은 결국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파국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혜는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물질적인 풍요 대신 인간적인 신뢰와 사랑을 모두 잃어버린 채 고독하고 씁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여전히 돈의 노예로 남아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결말을 맞이하든 이 모든 사건을 통해 민준과 복례의 모자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민준은 어머니의 지혜와 삶의 철학을 마음 깊이 존경하게 되었고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지지를 받으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돈이나 물질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으며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는 과연 무엇인지, 돈보다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독자들에게 던지며 마무리됩니다. 박복례 여사가 보여준 삶의 지혜는 돈의 진정한 의미와 그것을 다루는
올바른 자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며 오지에라는 인물을 통해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그로 인한 파멸 혹은 진정한 반성을 통한 구원의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결국 선택은 각자의 몫이며 그 선택이 만들어낼 결과 또한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묵직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여러분들은 지혜가 어떤 길로 갈 것 같으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